인스타그램의 핫걸로 불리는 아시아의 킴 카다시안은 남자친구와 함께 총으로 한 커플을 처형한 후 도주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배를 받고 인터폴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된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는 전용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매우 부유하고 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왜 이 여성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족이 막대한 금액으로 보석을 해주자 그녀는 24시간 집안에만 있는 갇힌 삶을 견디지 못해 다시 도망쳐 파티를 즐기러 갔습니다. 이 실제 사건을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새 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2021년 2월 28일 밤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한 산업지역의 외진 도로를 한 커플이 차를 몰고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갑자기 멈춰 섰는데 길에 동물의 시체처럼 보이는 것을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를 조금 더 몰고 간 후 여성과 남자친구는 그것이 사람인지 동물의 시체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를 돌려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커플은 그것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임신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매우 쇠약해 보이던 그 여성은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한마디를 한 후 곧바로 기절했습니다. 커플은 경찰에 신고한 후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혈흔을 따라가던 경찰은 한 창고에 도달했고 그 안에는 총에 여러 번 맞아 숨진 남성이 있었습니다. 초기 확인 결과 피해자는 타일러 프렛으로 밝혀졌으며 38세로 총 6발을 맞았습니다. 그 냉랭한 현장은 단순한 총격 사건이 아니라고 수사관들이 믿게 만든 미스터리한 정황들로 가득 찬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총 3발을 맞았지만 다행히 생존했으며 안타깝게도 태아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타일러의 약혼녀인 조르딘 로마노이며 26세였습니다. 수술 후 조르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는 타일러의 어머니인 조니 요먼스였습니다. 조니는 아들을 잃고 손자까지 잃은 일이 어머니로서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타일러를 훌륭한 아버지이자 야망 있고 재능 있는 사업가, 그리고 늘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조르딘이 의식을 회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은 그녀가 타일러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왜 타일러가 악인의 표적이 되어 잔혹하게 살해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타일러는 18세 이하의 3자녀를 둔 아버지였으며 하드 에즈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 회사를 성공적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타일러는 다이어트 및 건강 보조식품 회사를 추가로 설립했습니다. 최근 조니는 아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은 타일러에게 원한을 품은 적이 없으며 그의 사업 관계는 모두 평범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조르딘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3월 1일 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상한 물건들을 주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 여성은 장사를 준비하려고 잡화점에 도착했을 때 어두운 색상의 메르세데스 SUV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급하게 물건을 사려는 것 같아 그녀는 오전 7시에 서둘러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차량에 있던 커플은 가게에 들어와 몇 가지 간식을 사려고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꽤 오랫동안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는 키가 크고 갈색 머리였으며 함께 있던 여성은 아시아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커플이 떠난 지 한참 뒤에야 그 여성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 안에 검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고 호기심에 열어보았으며 그 안에는 총알 40발, 피가 조금 묻은 운동복 1벌, 피 묻은 휴대폰 충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방 안에 아우디 Q5 차량 열쇠 묶음이 있었는데 이는 고급 차량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런 방식으로 차량 열쇠를 버릴까요? 또한 가방 안에는 금발 가발 1개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낀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들이 이 잡화점에 와서 그 물건들을 수거했습니다.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있던 조르딘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배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공포에 질려 크게 울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잃은 상실감은 조르딘에게 충격을 감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 발의 총알은 그녀에게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갔으며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컸습니다. 조르딘이 진정한 뒤 그녀는 그날 밤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과 조니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르딘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그녀와 타일러는 해밀턴의 한 창고로 차를 몰고 갔으며 그곳에서 올리버 녹스와 그의 여자친구 루시 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조르딘과 타일러가 창고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고 밤이 되어 날씨가 매우 추워지자 둘은 차로 돌아가 히터를 켰습니다. 커플은 레인지로버 차량 안에서 기다리며 회의가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잠시 후 루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량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았고 조르딘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핸드폰에 집중하며 긴장된 모습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르딘은 조용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루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루시는 다소 무심했지만 얼마 후 조르딘의 옷이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은 조르딘에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루시는 매우 헐렁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녀가 전체 모임 후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자고 계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시는 차에서 내렸고 그녀가 문을 닫자 차량 시동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조르딘은 운전석으로 옮겨 히터를 다시 켰고 창문 너머로 올리버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으며 타일러를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조르딘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타일러가 올리버에게 소리쳤다는 것을 들었고 그 직후 그녀 자신도 총에 맞았습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조르딘은 엑셀을 밟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발의 총성이 더 울렸고 차량은 통제를 잃고 또 다른 창고로 돌진했습니다. 머리에 충격을 입은 영향으로 조르딘은 올리버가 그녀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도로에 내던진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올리버와 루시는 타일러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조르딘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아우디 Q5 차량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조르딘은 길 한복판까지 기어가 지나가는 차량들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그녀는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그녀를 구해준 커플이었습니다. 조르딘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즉시 자파점 여성이 준 아우디 Q5 차량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두 벌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은 검사 결과 타일러와 조르딘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타일러를 살해한 커플은 자파점에 나타났던 두 사람이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단서들을 종합한 후 당국은 두 명의 용의자 이름을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조르딘이 언급한 루시 리라는 여성이 바로 윤루시 루리 25세라는 사실을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루시 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그녀의 엄청난 집안 배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시 리라는 이름은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녀와 두 자매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를 떨치며 다양한 잡지에 속옷과 비키니 사진을 올려 핫걸로 떠올랐습니다. 루시는 섹시하고 도발적인 이미지로 아시아판 킴 카다시안으로 불리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특별한 점은 그녀가 부유한 가문, 특히 권력 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위니 랴오는 토론토에 위치한 자산관리 회사 레스폰 인터내셔널 그룹의 경영자입니다. 위니는 캐나다의 사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로 저스틴 트리도 총리와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 같은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니는 캐나다 화교 사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부유한 화교 사회로부터 후원을 유치하며 트리도 총리를 위한 모금 행사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유명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시르크 디 솔레이유의 곡예 공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니가 저스틴 트리도와 함께 찍힌 사진이나 트리도 행사에서 통역하는 영상은
그녀가 상류층에서 얼마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루시의 가족은 단지 부유한 뿐 아니라 자녀 교육 방식으로도 눈에 띄었습니다. 위니는 한 행사에서 세 딸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마치 7명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같으며 각 구성원은 모두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성원이 실수를 하면 가족 전체가 이를 전략회의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리더십과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항상 딸을 자랑스러워했고 루시가 하버드 익스텐션 스쿨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하버드에 합격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루시는 17세의 어머니 회사에서 재무자문가로 일하면서 직장에서의 진지함과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이 일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2019년에 어머니 회사에서 잠시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휴식 기간 동안 그녀와 두 자매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로 떠올랐습니다. 루시의 각 게시물은 $500에서 $1000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이 금액은 그녀에게 그저 용돈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의 킴 카다시안의 주된 목표는 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올리버 녹스라는 남성의 이름은 가명이었으며 그의 진짜 이름은 올리버 카라파로 28세이며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타일러와 조르딘을 살해하기 전 올리버는 2014년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를 낸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유하고 유명한 배경을 가진 루시가 왜 그런 남자에게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올리버와 루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으며 두 사람은 캐나다를 떠나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한편 루시의 어머니 위니는 딸이 사건에 연루되자 언론 앞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가 루시가 이 안타까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와 올리버는 모두 1급 살인죄와 총격 사건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인터폴에 의해 전 세계에 지명수배되었습니다. 3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올리버 카라파와 윤루시루 리를 헝가리에서 체포하였고 이후 2021년 6월 캐나다로 송환되었습니다. 루시가 헝가리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녀는 도망치는 삶에 지쳐 즉시 캐나다로 돌아가겠다고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에게는 모든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저질렀는데 바로 헝가리 법원에 송환 반대 요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올리버는 토론토 경찰이 너무 부패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캐나다로 송환되면 갱단에게 살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캐나다가 매우 위험한 나라임을 헝가리 법원에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법원은 이 이유를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올리버의 캐나다 송환 요구가 정당하고 법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슬로바키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8달 후 올리버는 캐나다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는 경찰 감시팀과 함께 일반석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편 루시는 남자친구보다 먼저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비행 중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비행이 시작되기 전 루시의 어머니는 인터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딸을 전용기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이 일반석에 배정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한 딸로서 루시는 항상 전용기나 1등석을 이용해 이동해왔습니다. 그녀에게 일반석 비행기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며 특히 이렇게 엄격한 감시 속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전용기를 탈 수 없고 1등석도 아닌 상황에 불만을 느낀 루시는 인터폴 직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으나 이것이 규정이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루시에게 처음 일반석을 탄 소감이 어떤지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기내식은 나쁘지 않았지만 좁은 공간에 앉아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일반석에 앉는다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루시는 캐나다 공무원들이 국제선 비행 내내 자신을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석에서 말입니다. 루시가 캐나다에 도착한 후 그녀는 경찰 측에 모든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밤 남자친구와 함께 창고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올리버와 함께 창고에 가기로 동의했으며 이는 그가 다른 여자와 몰래 바람을 피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동 중 올리버로부터 매우 이상한 요청을 받아 루시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친구인 친이라는 사람과 휴대폰의 심카드를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목적은 누군가 루시에게 전화를 걸면 친의 아파트에 있는 전화가 울리도록 하고 반대로 친에게 전화가 오면 루시의 휴대폰이 울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음에도 루시는 의심하지 않고 남자친구의 말을 따랐습니다. 루시는 올리버가 총을 꺼내 타일러와 그의 약혼자에게 총을 쐈을 때 매우 놀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그녀는 체포되어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 올리버와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를 떠난 후 루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경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총격 사건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곧바로 올리버를 깨우고 기사 내용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며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당황한 올리버는 평정심을 잃고 타일러가 그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타일러의 갱단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추격할 것이라며 캐나다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루시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맨손으로 도망쳤습니다. 올리버는 배낭의 여권과 17만 7천 달러의 현금을 빠르게 챙긴 후 둘은 차를 몰고 출발했으며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달리다가 앞서 언급된 잡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살인사건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 즉 옷, 가발, 총알, 차량 열쇠 등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근처 주차장에 메르세데스 차량을 버려두고 택시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갔습니다. 둘은 몬트리올로 가는 기차를 탈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늦어 택시기사가 공항으로 바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주 중 루시는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며 지금 당장 집을 떠나라고 짐은 모두 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타일러의 갱단이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가족까지 추격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루시의 상상일 뿐이며 혹은 올리버에게 속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일러는 어떤 갱단과도 관련이 없었고 이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경찰은 루시의 가족이 그녀가 해외에서 도망 다닐 때 수십만 달러를 몰래 송금해온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해외로 도망친 여종에 대해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는 그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도착한 후 체코 공화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올리버의 유럽 내 사업 파트너인 마르틴이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루시는 이전에 마르틴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체코에서 며칠 머문 뒤 올리버의 아버지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그들을 데려간 슬로바키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루시는 언니의 다급한 전화에 잠에서 깼습니다. 언니는 루시가 국제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고 알리며 자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서야 루시는 경찰로부터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올리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의 행동이 단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인인 루시는 슬로바키아에서 매우 눈에 띄었기 때문에 항상 올리버의 아버지 트럭 짐칸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버의 아버지 친구의 아파트에 임시로 머물렀으며 루시는 두려움에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울면서 자수를 간청했고 최고의 변호사팀을 고용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시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지만 올리버는 지금 자수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헝가리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체포되어 캐나다로의 송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구금되었습니다. 그녀는 헝가리에서 구금된 동안 하루에 빵 5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교도소 내의 모든 물품은 유료였으며 생리대조차도 돈을 내야 했지만 그녀는 돈이 없었습니다. 캐나다의 교도소가 헝가리만큼 열악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루시는 고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루시는 270만 캐나다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가족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중 200만 달러는 어머니가, 20만 달러는 한 친구가, 50만 달러는 또 다른 친구가 부담했습니다. 보석 조건에 따르면 보석금을 낸 사람은 루시를 24시간 내내 감시해야 했고 어머니는 2명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루시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루시가 병원에 가야 할 경우 3명 중 1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했습니다. 루시의 친구 중 1명은 루시를 감시하기 위해 아예 그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3명의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집에 초대할 수 없었으며 어떤 사교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루시는 24시간 GP 스위치 추적 팔찌를 착용해야 했고 하루에 1시간만 집 근처 1마일 이내에서 운동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인터넷 사용도 보호자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했으며 새 여권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격리 생활은 루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파티와 즐거움을 즐기던 아가씨였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당국의 예상대로 루시는 보석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그녀는 몰래 파티에 참석한 사실이 발각되어 다시 체포되었고 이후 또다시 가족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올리버는 캐나다로 송환된 후 루시와 전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루시가 총격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타일러와 조르딘을 제거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와 함께 해외로 도주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의 가족은 재판이 시작되자 그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팀을 고용했습니다. 재판에서 올리버 카라파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며 2급 살인 혐의로만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리버의 변호사는 또한 타일러가 조직범죄와 관련된 거물이며 올리버를 제거하려고 만남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주장을 일축하며 피해자는 단지 평범한 사업가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루시리의 변호사는 그녀가 남자친구의 의도나 그날 밤의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대에서 루시는 총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총소리를 듣고 달려갔고 그때 이미 남자친구가 타일러와 그의 약혼자를 살해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시의 변호사는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일은 재판 중 항상 일어나며 루시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바꾸었고 그로 인해 법정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총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올리버가 총을 쏠 때 근처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루시가 단지 속았을 뿐이며 올리버에게 끌려다닌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시는 저는 단지 너무 멍청했고 너무 순진했을 뿐입니다. 올리버가 사람을 죽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고든 또 다른 중요한 디테일은 루시가 도망칠 당시 왜 금발 가발을 썼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그녀는 금발 가발을 쓰고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명백히 신원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경찰이 CCTV를 조사하더라도 그것이 루시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날까 의심하여 화가 나서 가발을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루시가 단지 처벌을 피하려고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인 조르딘 로마노는
올리버가 총을 쐈을 때 루시가 현장에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조르디는 그 끔찍한 사건 이후 PTSD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과 혼수 상태,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루시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이 커플을 끔찍한 괴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판장은 타일러 살해 사건을 노골적인 처형이라고 묘사하며 두 사람의 유일한 동기가 탐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올리버와 루시는 타일러를 살해한 혐의로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 커플은 조르딘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1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으며 두 형량은 동시에 집행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영상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흥미롭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더욱 매력적인 사례를 선보일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